41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계획법 용어 정의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가 공공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호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1호, 2호, 3호에 열거되어 있는데 2호에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2조에 보면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호에 보면은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중 운동장도 해당이 되고 2호에 보면은 장사시설 중 화장장,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화장장, 공동묘지가 들어있어서 공동묘지는 공공시설에 해당합니다. 정답입니다. 2번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다. 먼저 계획구역에서는 똑같은 계획을 수립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개발구역에서는 도시개발계획을,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생뚱맞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오답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참고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라는 것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오답입니다. 3번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제2조에 보면은 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등 교통시설이 해당되고 시행령에 보면은 세목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에 마목에 자전거 전용도로, 그래서 기반시설에 해당하는데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오답입니다.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해당한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오답인데 50조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오답입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것은 개발 밀도관리구역을 말하는 겁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이 아니고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19조에 보면은 19호에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라는 것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예외 지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5번은 오답이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법 등 타 법령에 따라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을 지정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제8조의 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 등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면적 1제곱킬로미터죠. 미만의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강역시장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문제 1번 정답. 2번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보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 보면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이 나와 있는데 제4항에 보면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1호, 2호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호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구역 등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정 시군 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지침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는 당연히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2호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당 강목구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이는 개별법에서 보존, 생산,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추가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추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상급 관청에서 부담이 되니 시장 군수가 법령에 따라서 알아서 하라. 이게 가목에서 바목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목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도 이것도 추가 규제죠. 나목 한강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지정, 다목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 라목 생태경관 보존지역, 마목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바목 해양보호구역, 가목부터 바목까지 추가 규제를 하니 시장 군수한테 상급관청이 그냥 맡겨버리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호에는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그리고 4호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돼서 이건 오답이고요. 3번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장기 발전 계획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지침계획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됐으면은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은 1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 등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해가지고 3번 정답. 4번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에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구역에서 면적이 10% 증감했을 때는 법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보고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5항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란 1호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지역, 지구, 구역 또는 구역 등의 면적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경우 10% 정도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호는 협의 또는 승인을 얻어 구역 등의 면적 산정 착오를 정정하게 한 경우도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은 정답이고, 5번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 기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는 거죠.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당연히 기반권자 의견을 드려야 됩니다. 국토계획법 제8조에 보면은 제6항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 의견을 드려야 된다. 상식에 부합된다. 문제 5번 정답이고요. 전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3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특별시,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대한 공간구조와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인데요.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합니다. 1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도시계획에는 이계 질서가 있습니다. 제4항에 국토종합계획, 중간에 광역도시계획, 밑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데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보다 우선한다. 국토계획법 제4조에 보면은 제3항에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법령에 정하고 있어서 1번 정답. 2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먼저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생활권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19조 2에 보면은 제3항에 생활권 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해서 문제 2번은 도시군 관리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계획 오답. 3번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가 있다. 시장군수가 직접 도시계획을 승인할 수가 없고 도지사한테 요청을 하는데 도지사는 반드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22조 2에 보면은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3번 오답. 4번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그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상 시장군수 등 행정청이 위반을 하는데 주민이 위반할 수 있는 게 약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청사가 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인데 제1호에 보면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있고 2호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3호에 보면은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 이렇게 있는데 기반시설에 공공청사는 해당되기 때문에 주민이 위반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없다. 이거는 행정체계상 함께 위반할 수가 있습니다. 제35조에 보면은 제1항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해서 없다는 오답이 되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행정경험상 도시군 관리계획이란 토지를 이용,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간 이해 충돌이 크게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소위 공론화 절차를 거치는데 공론화 절차란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 고시하는데 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하며 용호 정의 용도지역 등 8가지 사업을 정하고 있습니다.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실효 관련해서는 고시한 날의 다음 날인데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 문제 1번 오답. 2번 시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에 착수한 자는 그 결정에도 불구하고 신고 없이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31조에 나와 있는데요. 제2항에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는데 다만 시가 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해서 2번 신고 없이 오답.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행정체계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했으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해야지 잘 모르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어떻게 작성합니까? 이거는 상식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제3항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시장 등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3번 오다. 4번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계획의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 신청에 따라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음 각호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한다. 동네에서 일어난 사업을 시장 군수가 가장 잘하는데 이것을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한테 이임되어 있습니다. 문제 4번 오답. 5번 시도지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 결정한 것을 시도지사가 바꾸려면 당연히 미리 협의를 해야 되겠죠. 이것은 행정체계나 상식에 부합됩니다. 제2항에 보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문제 5번 정답입니다. 전체 정답은 5번. 45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구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특별건축구역이라는 것은 창의적인 디자인과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건축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제도인데요.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기어 도시혁신구역, 혁신구역이라는 것은 특별건축구역과 일맥상통하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구역이 답일 가능성이 높고 복합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융복합이죠. 당연히 특별건축구역과 상통하고 다만 디그 시가조정구역이라는 것은 시가를 유보하는 지역이죠. 5에서 20년 동안. 그러면 시가 유보 지역의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말이 안 된다. 리얼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시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인데 여기에 특별건축구역을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거는 오답일 가능성이 높은데 법령에 보면은 국토계획법 제83조 3의 도시혁신구역에서 다른 법률을 적용 특례해가지고 제2항에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도시 혁신구역 나왔죠. 문제 기억 정답. 국토계획법 제83조 4에 보면은 복합용도구역에서 건축법 적용 특례해가지고 복합용도구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도시혁신구역은 복합용도구역으로 본다 해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 되겠습니다. 46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 계획 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면은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합니다. 1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 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먼저 실시계획 인가라는 것은 실행계획이거든요. 실행계획이 있으면은 당연히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기 때문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제47조에 보면은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오답. 2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 송수관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가 있고 거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거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7585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했는데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7585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송수관은 심의 대상이 아님 오답. 3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지구 등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제44조에 보면은 1호부터 5호에 나와 있는데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역이 있는데 공공주택지구하고 도청 이전 신도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은 정답. 4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20년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이른다. 실효는 무조건 다음 날이거든요. 그런데 되는 날에 가지고 오답인데 제 48조에 보면은 그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0년이 되는 날 오답입니다. 5번 시설 결정 후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신청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그 토지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7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개발행위 허가라는 것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1번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먼저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하고 도시개발 사업, 도시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세 가지를 퉁쳐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보면은 당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1호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호 토지의 형질 변경, 3호 토석의 채취, 4호 토지 분할, 5호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예외적으로 다만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오답입니다. 2번 건축물 건축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62조에 보면은 제1항에 원칙상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만 다만 제1호 행위, 1호 행위가 뭐냐면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거든요. 1호 행위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서 문제 2번 정답. 3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통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는데 개발행위 허가는 허가하고 통지 규정만 있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은 통지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1호 사업기간 단축하는 경우하고 2호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옥의 부지 면적 또는 건축물 연면적 5% 범위에서 축소, 남옥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다목에 보면은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 이렇게 그 감옥부터 라목까지 나와 있는 것은 통지를 하면 되지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오답. 4번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한다. 이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해놓고 도시계획위원회 일정에 따라서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상식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오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 제한을 연장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허가 연장은 계획에 관련해서는 한번 받았기 때문에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 행위 허가를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호에서 5호까지 개발 행위 허가 제한이 나와 있는데 1호는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도 제한할 수가 있고 2호는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 환경, 경관, 미관, 국가유산 등의 크게 오염 3호부터 5호까지는 계획이잖아요. 도시군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 5호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이 세 가지는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중복해서 다시 받지 않고 2년 이내 기간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8번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번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은 절대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림지역하고 상업지역을 함께 지정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되겠고 2번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특정 시군 후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용도지역을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오답 3번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26조에 보면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는 시장, 군수 등인데 주민이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주민은 당 각 호우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제1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호 지구단위 계획구역 3호는 강목구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개발진흥지구 중 공업기능 또는 유통물류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하는 개발진흥지구인데 문제는 상업지역에서 산업유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오답. 4번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도리사항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행정경험상 부성한 다툼이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론화 절차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2항에 보면은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도리사항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웃 가장 큰 용도지역 오답. 5번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국계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문제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을 본다고 되어 있는데 농림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농림지역으로 본다. 문제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9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행정청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운임자 부담으로 돈을 받아서 도로 등을 증설하겠다는 제도인데요. 1번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등의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와 상식으로 맞지 않죠. 공원이 안 되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제4조 2에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보면은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을 정하는 것을 기반시설이 열거가 되어 있죠. 1호 도로, 2호 공원, 이 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다. 2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는 건축행위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으로 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으로 맞지 않는데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포함한다. 이거는 오답입니다. 제68조에 보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행위는 200제곱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 중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 대상으로 한다 해서 2번 오다. 3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구단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기반시설 설치 계획하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당연히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거죠. 시행령 65조에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을 본다고 돼 있어서 3번 정답.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령상의 종교 집회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이거는 별표에 관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별표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상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종교 집회장은 가세를 하지 않는 대상이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기반시설 부담금도 가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교 집회장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제63조에 보면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대상이 1호부터 5호까지 적시가 되어 있죠. 1호부터 5호까지는 3년 기간 내에 그 중앙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한번 연장할 수가 있는데 3호 계획 관련, 4호 계획 관련, 5호 계획 관련은 이미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았으니 이것을 다시 받지 않고 2년간 연장을 해줍니다.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래서 5호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된 지역도 연장할 수 있다는데 없다가 오답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국토개입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주거, 상업, 산업, 유통, 관광, 휴양 등 특정 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지정하는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1번 주거개발진흥지구, 2번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 3번 복합개발진흥지구, 4번 특정개발진흥지구, 5번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에서 시행령 31조의 용도지구 지정 관련해가지고 제8호의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해 놨는데요. 과목의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에서 문제 1번 정답. 나목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해당이 되고, 라목의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관광 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문제 5번 정답. 마목의 복합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중 이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가지고 3번 정답. 바목의 특정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 휴양기능, 예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해가지고 문제 4번 정답. 2번은 중요시설물 개발진흥지구는 법령이 없는 지구이고,
이것은 보호지구에 해당됩니다. 중요시설은 보호지구. 이것을 바꿔서 표현해서 오답 해가지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1번 국토개인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는 것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밀도를 낮추려 용적률을 강하여 적용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보에 게재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이 맞습니다. 62조에 보면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한다. 1번 정답.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농림지역은 밀도가 낮잖아요. 지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66조에 보면은 제1항에 밀도관리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정답. 3번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다.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대부분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인데 이거는 법리상 정답이다. 제3항에 보면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 정답.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 50% 범위에서 건폐율을 강하게 적용한다. 밀도를 낮추는 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목표잖아요. 그러면은 밀도를 낮추는 게 뭡니까?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을 50% 범위에서 강하게 적용합니다. 오답. 대통령령을 정하는 범위 50%에서 용적률을 강하게 적용합니다. 5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데 돈을 걷어서 기반시설을 넓히는 거잖아요. 같이 지정될 수가 없죠. 법리상 상식상 맞지 않습니다. 제66조에 보면은 제1항에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서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5번 정답. 그래서 전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국토개인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30% 이하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먼저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이죠. 1번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보존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모두가 건폐율이 20%인데 이 중에서 대상이 아닌 것은 보존녹지지역인데요. 국토계획법 75조의 3에 보면은 성장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2항에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당 각호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1호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인데 50% 이하. 또 유일하게 계획관리지역은 용적률도 완화를 해주죠. 125% 이하로. 2호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대통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은 20%인데 30% 이하로 완화를 해주는데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 어떤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통령으로 정한 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존녹지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 도시개발 사업 후에 간보유를 적용 토지를 재배분하는 방법이 환지 방식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산정할 것. 대부분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법에서 토지 소유자 관련해서는 제1호의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1번 오답. 2번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볼 거. 이거는 정답인데요. 아무리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필지 수에 상관없이 토지 소유자를 1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2번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각각을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볼 거. 이것은 오답인데요. 제6조에 보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소유자로 볼 것 해가지고 문제 3번 공유자는 각각은 오답입니다. 4번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집합건물은 아파트 등을 말하잖아요. 구분 소유권이기 때문에 각각을 1인 소유자로 봅니다. 오답이고요. 제2호에 보면은 1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원칙이고, 다만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 해서 1인 오답.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이건 법리와 상식으로 문제를 풀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변경된 토지 소유자는 오답입니다. 정답은 2번.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는 1번 한국철도공사, 2번 지방자치단체, 3번 지방공사, 4번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 5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조합은 한지 방식만 가능하고 수용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인데요. 도시개발법 제11조의 시행자 지정에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1항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고유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한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 토지 소유자나 제6호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해가지고 1호부터 4호는 공공이고 5호부터 11호까지는 민간인데요. 5호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한 자, 민간 시행자죠. 수용 방식이 가능하고 6번 6호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한지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5번 도시개발법령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려는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번 보증기간 및 보증의 내용, 2번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3번 상환 대상 지역 또는 상환 대상 토지의 용도, 4번 토지상한 채권의 발행가액 및 발행시기, 5번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총액. 이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이 발행할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등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만 제11조 제1항 제5호부터
제11호 민간인 경우이죠.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경우에만 이를 발행할 수가 있다. 공공은 해당이 안 되고 민간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 되겠고, 제2항에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토지상한채권을 발행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상한채권 후 발행 계획을 작성하여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은 토지상한채권 후 발행 계획에는 각 호우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래서 1호부터 7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1호 시행자의 명치, 2호 토지상한채권 후 발행 중에 문제 5번에 나와 있죠. 3호 토지상한채권 후 이율, 4호 토지상한채권 후 발행 가액 및 발행 시기 4번에 나와 있고요. 5. 상한대상 지역 또는 상한대상 토지의 용도 3번에 나와 있고, 6호 토지 가격의 추산 방법 2호에 나와 있고요. 7호 보증기간 및 보증 내용은 제5호부터 11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해가지고 1호부터 4호까지는 공공이니까 공공은 7호 보증기간 및 보증 내용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환지 방식이라는 것은 토지주가 조합을 구성, 도시개발 사업 후에 간보유를 적용, 토지 등을 재배분한 사업 방식이죠.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여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도 맞습니다. 환지 계획 기준 및 내용을 알려줘야지만이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이 대응할 거 아닙니까? 2번 집합금으로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분할한지 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등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데 대지 사용권을 분할한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2번 정답. 3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 후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까지 종전 후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이것도 법리와 상식에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지 예정지가 제자리 한지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이 한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도 정답. 4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 종전 후 임대료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라도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만약에 불합리하게 됐다면 당연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없다는 오답. 5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한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이것도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한지 처분이 공고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고된 날 끝나는 때 소멸한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도시개발 사업에서 조합은 한지 방식만 할 수 있습니다. 투용 방식은 안 됩니다.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10명 이상의 정관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10명이 아니고 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10명은 오다. 2번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청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정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청산은 돈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되고, 경미한 사항 관련해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하고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고사항입니다. 3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제32조에 보면은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는 단 각호와 같다. 1호에 보면은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3번 정답이고요. 4번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입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36조에 보면 대의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대의원을 둘 수 있다. 안 둘 수도 있다는 내용이 되겠죠. 오답. 5번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공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날부터 임원 후 자격을 상실한다. 실효나 상실은 보통 다음 날이죠. 그런데 그날부터 이거는 오답입니다. 제14조에 보면은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제3은 각호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임원 후 자격을 상실한다. 1호부터 3호까지 나와있죠.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정답은 3번. 58번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시행자는 국가이며 시행 방식 변경을 위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됨. 도시개발 사업에서 시행 방식이 3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방식,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거죠. 한지 방식, 토지로 나눠주는 거죠. 토지주가 좋아하겠죠. 세 번째, 혼용 방식, 2가지를 섞어서 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이 문제는 행정 경험과 실무 경험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1조에 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에 가지고 제2항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1호에 보면은 1호부터 4호까지는 공공이 하는 거죠. 국가 등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남의 땅을 완전히 뺏는 것에서 전부 한지 방식 토지로 주겠다고 하니 좋아하는 거니까 변경 가능하다. 기억 정답. 2호 대통령을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혼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 혼용 방식도 일부 수용 방식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부 한지 방식으로 준다고 하니 토지 소유자들이 좋아하니까 이것도 바꿀 수가 있다. 해서 문제 D급 정답. 3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 전부 뺏겠다고 했는데 일부를 한지로 주겠다고 하니 이것도 가능하다. 변경이. 문제는 리을 전부 한지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변경은 안 된다. 왜냐하면은 전부 한지 방식인데 일부를 수용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 해서 법령에도 근거도 없고 안 된다. 그래서 오답. 그래서 리을 전부 한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은 불가하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임원 후 자격을 상실한다. 1호부터 3호까지 나와있죠. 비성년 후견인, 비한정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부터 복권되지 아니한 자. 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는데 그 날부터가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입니다. 정답은 3번. 5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먼저 정비구역에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되면은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조합원도 될 수 없고 아파트 분양권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등에 대한 용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다.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 2번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지상권자. 3번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소유자. 4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5번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5번이 정답인데요. 도시정법 정비법 제2조의 정의에 보면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것은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서 가목, 나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신탁자를 토지 등 소유자로 보지 않습니다. 가목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은 이웃 간 사촌이죠. 그래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도로 등 말이죠. 또는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토지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건축물만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죠. 그리고 토지를 이용할 그 지상권자가 각각 토지 등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축물 소유자이거나 그 다음에 지상권자이거나,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정답이고, 나목에 보면은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를 재건축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는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소유자만 해당이 되지, 지상권자는 토지를 이용할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지상권자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법리와 상식으로 볼 때 오답해서 문제 5번이 정답입니다. 6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도시정비법 제10조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에 관한 문제인데요. 법령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호 구문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호에 보면 1호에 보면은 주택법 관련 사항이고 2호에 보면은 임대주택 관련 사항인데요. 1호에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 100분의 90 이하 해가지고 대통령을 정하는 범위 해가지고 1번은 90이 되겠습니다. 2호 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인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해서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 해가지고 정답은 90하고 30 해가지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에서 시행 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3조에 정비사업의 시행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제1항에 보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각호 1호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호에 보면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예의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호에 보면은 주거환경 사업 시행자가 69조의 제2항에 따른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 1번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 정답이고요. 4호에 보면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서 2번이 정답이고요. 제2항에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한지로 공급하는 방법 해가지고 3번하고 4번이 정답이고요. 제3항에 보면은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문제는 재건축 사업에서 국토계획 미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 주거적인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소위 말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은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5번은 오피스텔 공급은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만 건설할 수가 있습니다. 오답해가지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조합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비사업 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집합적으로 행사할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에 엄격한 절차와 책임을 부과합니다. 1번 재개발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때는 시장 군수 등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옳은 정답인데요. 제1항에 보면은 시장 군수 등은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사업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 등 주택공사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3호에 보면 추진위원회가 시장 군수 등의
구성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할 때 1번 정답이고요. 2번 재개발사업부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좀 더 엄격하게 규제를 두고 있는데요. 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2번 오답.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30인 미만인 경우 토지 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는 무조건 20인 미만이거든요. 이거 30인 미만은 오답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가 가반수 동의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30인 미만 오답. 4번 조합은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으로 전혀 맞지 않죠. 조합이 토지 등 소유자에게 반드시 알려야지 조합원들이 내용을 숙지하고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제3항에 보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통지하지 아니한다. 오답. 5번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지체 없이 추정 분담금에 관한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추진 부담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은 조합원들이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5번은 오답.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6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시행 계획의 통합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통합심의란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을 때 건축, 경관, 교통, 환경 등을 한 번에 처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가 통합심의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이 아니다. 서두에 말씀했듯이 경관심의는 통합심의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대상이 아니다. 오답인데 정비법 제50조 2에 보면은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제1항에 단 각호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 1호 건축물의 건축,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호 경관법에 따른 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문제 1번이죠. 3번 교육환경평가. 4번 도시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7호에 보면은 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합심의에 소위 상정하는 사항, 붙이는 사항이 해당되는데 1호부터 7호에 이 문제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통합심의 대상인데 아니다. 오답. 2번 시장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죠. 당연히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시행 계획을 인가해야 합니다. 50조 2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통합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 계획 인가해야 한다. 정답. 3번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데요.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봅니다. 50조 2에 보면은 각호 사항에 대한 검토, 심의, 조사, 협의, 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보지 않는다는 오답. 4번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면은 위원장의 힘이 세지죠. 그렇다면은 사업시행 인가를 위해서 위원장이 행정청의 영을 잘 받아야 되는데 호선하면은 영을 잘 받지 않겠죠. 그래서 행정체계상 이촉을 하면 행정 목표 달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체계상 오다. 5번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호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가지고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오답,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64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 협의를 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를 모두 고른 것은, 먼저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이후에 새로 지은 아파트를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분배할지를 정하는 계획이 관리처분 계획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기출문제 해설에서 도시정비법 제73조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아파트를 받지 않고 현금 청산을 하겠다는 대상자에 대한 조치 계획입니다. 제1항에 보면은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에서는 30일 이상 반드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도시정비법에서는 90일 이상 협의를 해서 현금 청산자에게 수용을 하든 매도 청구를 해야 합니다. 1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당연히 현금 청산자에 해당이 되고 문제 기억 정답. 2호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분양신청 기간 종료 이전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회한 자가 해당이 되고, 3호에 보면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예컨대 소수 지분을,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 공유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이 됩니다. 4호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분양 대상에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제외됐으면은 현금 청산을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 디귿은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처리한 자, 예를 들어서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고 모두가 처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개발 사업이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제 D급은 오답. 그래서 전체 2번 기억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니은 인가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 대상에서 제외한 자가 해당이 됩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체계상 오답. 5번 사업시행자는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 사업시행자가 당연히 사업시행인가 받을 때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상식과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각호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가지고 통합심의를 신청할 수 없다는 오답,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65번 주택법령상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용어 정의에 관한 문제인데요. 1번 전기시설, 2번 통신시설, 3번 상하수도, 4번 어린이 놀이터, 5번 지역 난방시설. 정답은 4번인데요. 주택법 제2조 용어 정의에 보면은 16호에 기간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지역 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해서 4번 어린이 놀이터는 사람의 복리에 관한 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터는 복리시설로 기간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6번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는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 관련해서 법령 규정을 아는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승인받은 사업계획 중 공공시설 설치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먼저 제4항에 보면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 승인권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대한 변경일 경우는 당연히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1번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된다. 1번 오답. 2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파트만 짓지 말고 부대시설도 설치하고 복리시설도 설치하라는 게 입법 취지가 되겠습니다. 제15조에 보면은 제5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3번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분할하여 공급할 때는 최소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제15조에 보면은 제3항에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호수가 605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해서 문제 3번 정답. 4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21조 제1항에 보면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원칙은 확보해야 되고 다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3호에 보면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 공공일 경우는 소유권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정답. 5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 문서로 입주 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으면 당연히 입주자에게 알려야지 입주자가 대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리와 상식에 맞다. 제4항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후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문서로 입주자 예정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해서 문제 5번 정답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7번 주택법령상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13조 규정 내용을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시행령 13조에 보면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해가지고 제1항에 보면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범위라는 각호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해가지고 1호에 보면은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개층 이상인 경우는 상계층, 15개층 이상이라면은 뭐 20층도 상계층, 30층도 상계층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5층 이상이 되는 것하고 15층 이하가 되는 것은 큰 차이가 나겠죠. 2호에 보면은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2계층, 그래서 14층 이하인 경우는 무조건 2계층이다 해서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68번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이 문제는 주택건설에 따른 법령 규정에 대한 그 이해 문제인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소형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옳은 정답인데요. 지금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제3항에 보면은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해서 소형주택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최근에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1번 정답.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 이하이다. 이 문제는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됐는데요. 제1항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정한 주택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의 75%를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데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한 주택은 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5% 오답.
3번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으로 맞지 않죠. 건설업자로 간주되는 등록사업자는 당연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을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문제 3번 시공할 수 없다. 오답. 4번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먼저 장수명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수명이 긴 주택이죠. 그런데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만 알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규정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제8호에 장수명 주택의 건설 기준 및 인증 제도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수수료에서 오답.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제41조에 보면은 바닥 충격음 성능 등급 인정기간은 성능 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은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 규정이잖아요. 근데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해야 한다. 이 문제가 1호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은 1호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이것만 취소해야 하고 2호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 시공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다 해서 취소해야 한다는 오답이 되고 전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9번 주택법령상 사전방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사전방문 제도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미리 해당 주택의 공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전방문 제도로 하겠습니다. 1번 사전 방문한 입주 예정자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한 사항이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업 주체는 사용검사권자에게 하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건 법리와 상식에 맞는 말이죠. 사전 방문 관련해 가지고 제2항의 입주 예정자는 사전 방문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업 주체에게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번 정답. 2번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문제인데요.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 지정 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60일 전까지 1일 이상 실시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3번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을 실시하려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 대한 사전 방문 계획의 제출은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제2항에 보면은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을 실시하는 경우 사전 방문 기간 및 방법 등 사전 방문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전 방문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1개월 전까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 4번 사용검사권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하자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 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7일 이내에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사업 주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4번 정답. 5번 보수공사 등의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업 주체는 사전 방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해당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된다. 여기도 사전 방문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조치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5번 정답. 그래서 전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0번 주택법령상 입주자 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먼저 입주자 저축이라는 것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 청약 저축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 문제는 법리와 상식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지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명의인이 요구하는데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건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죠. 제7항에 보면은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 저축 지급기관의 장은 입주자 저축 정보 명의인이 요구할 때는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번 오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 지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 관련 최고 정책 책임자잖아요. 정책 책임자가 입주자 저축 정보를 알아야지 정책을 펼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거래법에도 불구하고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옳은 정답입니다. 2번 정답. 3번 입주자 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 청약저축을 말한다. 법령 그대로죠. 정답.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의 납입 방식, 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된다. 법령을 개정할 때 예산 관련 법령 등은 반드시 기재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체계상 법령 개정, 제정할 때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한다. 4번 정답. 5번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이것도 법령 그대로 제4항에 나와 있는데요. 입주자 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정답이고 전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이 문제는 주택법에 따른 법률 규정이 아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난해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제1조에 대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54조 주택공급, 60조 견본주택 건축기준, 65조 입주자 자격 제한. 그런데 니은번 분양가격 산정 방식은 나와 있지 않는데요. 분양가격 산정은 굉장히 중요한 아파트 가격 결정의 핵심 쟁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빠진 기역, 디귿, 리을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2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대수선이라는 것은 건물의 뼈대나 A형을 고치거나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볼을 2개 변경하는 거, 2번 기둥을 3개 수선하는 거, 3번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수선하는 거, 4번 특별 피난 계단을 변경하는 거, 5번 다세대 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하는 거. 정답은 1번인데요. 시행령 제3조 2의 대수선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 1호부터 9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1호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문제 3번 정답이죠. 2호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2번 정답이고, 3호 볼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4호 지붕틀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5호 방화벽 또는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6호 주계단, 피난계단 또는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4번 정답이고요. 8호 다가구 주택의 가구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 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5번 정답이고, 9호에 보면은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거. 9호까지 열거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보면은 볼을 2개 변경하는 거, 이거는 2개는 없잖아요. 모두 3개. 그래서 문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3번 건축법령상 대지의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닌 것은, 먼저 조경이라는 것은 일정 규모 이상, 보통 200제곱미터 이상이죠. 대지에 건축물을 지을 때 주변에 나무를 심는 것을 조경이라고 합니다. 1번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2번 면적 4,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3번 연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인 공장, 4번 국계법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의 건축물, 5번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적용 관련해서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은 대지의 적용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면은 단 각호 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조항을 두고 있고 1호에부터 15까지 나와 있습니다.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녹지지역은 나무가 많으니 적용할 필요가 없고 1번 정답. 2번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공장은 특별하게 취급해서 한 필지에 5,0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는 적용 의무가 없고 2번 정답. 3호에 보면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공장도 적용 의무가 없고 탄지법에 따른 산업단지도 적용이 필요 없고 5호에 보면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대지에 염분이 있다면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호 축사 동식물 동물 관련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고 7호 보면은 가설 건축물은 3년 이내 원상복구를 해야 되니 적용 필요 없고 8호에 보면은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이것도 공장처럼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인데 다만 예외적으로 주거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해가지고 5번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이게 정답이죠. 다음에 9호에 보면은 자연환경 보존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런 데는 나무가 많은데 별도로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 10호에 보면은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해가지고 관광진흥법, 관광시설,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은 종합휴양시설, 그리고 뭐 관광시설, 골프장 이런 데는 적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상식으로 볼 때도. 그래서 정답은 5번. 74번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공개공지라는 것은 도시미관 개선이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개방된 공간을 공개공지라고 합니다. 1번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 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오답인데요. 건축법 제43조에 공개공지 등 확보 요건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제1항에 단 각호 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식 시설 등의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해가지고 4호까지 나와 있는데요. 1호는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호는 상업지역, 3번은 중공업지역, 4호는 노후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4호에 해당되는데 설치할 수 없다. 오답이죠. 2번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죠. 시행령 27조 2에 보면은 제1항에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서 2번 오답. 3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 문제는 제 3항을 그대로 문제지로 출제를 했는데요. 정답입니다. 제 3항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3번 정답. 4번 공개공지 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를 열거나 반쪽 활동을 할 수 있다. 90일이 아니고 제6항에 60일 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일이 정답이고 90일은 오답. 5번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27조 2에 보면은 공개공지 등의 확보 관련해 가지고 제7항에 제한되는 행위를 당 각호와 같다 해가지고 열거를 해놨거든요. 제3호에 보면은 울타리나 담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가 해당되는데 법령에 제한되는 행위 내용만 적어놓고 문제처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내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5번은 오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75번 건축법령상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안전영향평가라는 것은 초고층 건축물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구조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가 안전영향평가 제도입니다. 1번 초고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먼저 건축허가 이후 지체 없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법리와 상식이 맞지 않습니다. 건축허가 이전해야지 이후에 하면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법 제13조 2에 보면은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 구조, 집안 및 풍환경 등이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해야 한다. 하기 전 오답. 2번 안전영향평가 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대부분 연장이 됩니다. 제4항에 보면은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2번 연장될 수 없다는 오답. 3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거는 행정체계상 맞지 않습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확정된다. 오답. 4번 허가권자는 안전영향평가에 대한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허가권자가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영향평가를 했으면은 공보에만 게시하지 널리 알려가지고 민원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리와 상식상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은 오답. 5번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른 평가로 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중복해서 굳이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6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행정체계를 알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도지사는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더라도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도지사가 지역계획 관련해서는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는데 제18조에 보면은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다. 문제 1번은 오답이고 2번 시장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거는 두 가지가 틀렸는데요. 첫 번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 허가를 내주고 또 제한한다. 이거는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거는 행정체계상 건축위원회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18조에 보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2번 오다. 3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이래에 한하여 1년을 범해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공법에서는 대부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18조에 보면은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이래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문제 3번은 정답입니다. 4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목적 기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공고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하급자에게 넘깁니다.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서 허가권자가 지체 없이 공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 4번 오답. 5번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즉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이를 해제해야 한다. 이것도 행정체계상 국장이 직접 직권으로 해제하는 게 아니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은 해제를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해제해야 한다. 오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제17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은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가로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처럼 처음 출제되거나 생소한 문제는 우리가 법리와 상식으로 해결하면 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 52조 건축물은 마감재료 제1항에 관한 문제인데요. 먼저 대통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기역에 보면은 난연, 완충, 마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마감재료 관련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마감재료 관련 문제다 해가지고 4번, 5번이 대상이 되고 니은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마감재료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방화 때문에 필요하죠. 방화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6조에 따른 여기에 디귿에 보면은 실내공기질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니까 실내공기질, 디귿 실내공기질 해가지고 유직 기준 및 공고 기준을 고려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해가지고 정답은 4번 마감재료 방화 실내공기질이 정답입니다. 78번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 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내진 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1번 높이가 13m인 건축물, 2번 처마 높이가 9m인 건축물, 3번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인 건축물, 4번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번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바꿔놓아서 오답입니다. 정답은 5번인데 근거는 건축법 시행령 32조 2에 건축물의 내진 능력 공개에 대해서 나와 있고 시행령
제 32조 2항에 보면은 1호부터 9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대상이 층수가 2층 이상인 건축물인데 목구조 건축물은 3층, 3호에 보면은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해가지고 문제 1번 정답. 4호 처마 높이가 9m 이상인 건축물 해가지고 2번 정답. 5호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해가지고 3번 정답. 6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서 4번 정답. 7호에 보면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되어 있어서 오답이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79번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먼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이라는 것은 농업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번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2번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3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 4번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5번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번은 법령에 근거가 없습니다. 5번이 정답인데요. 농지법 제36조 2에 보면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 농지를 단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지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원상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도 같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만 하면 됩니다. 1호 썰매장, 지역축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가지고 1번, 2번 정답. 2호 36조 제1항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6조 제1항 제1호, 2호를 살펴보면은 1호는 농산물의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고 2호는 주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3번, 4번이 정답인데요. 5번은 해당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80번 농지법령상 농지를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 사용할 경우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먼저 농지의 전용이라는 것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농지 전용이라고 합니다. 기억 연면적 33제곱미터인 농막, 니은 연면적 33제곱미터인 간이 저온 저장고, 디귿 저장 용량이 200톤인 간이 액비 저장조.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농지의 범위가 나와 있는데요.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는 당 각호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해가지고 제2호에 보면은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당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해가지고 가목부터 마목까지 나와 있는데요. 라목에 농막, 농촌 체류형 쉼터, 간이 저온 저장고 및 간이 액비 저장조 중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해가지고 시행규칙에 보면은 제1호에 농막의 연면적은 20제곱미터 이하일 것 해가지고 문제가 33제곱미터이니 농막은 오답이고 제2호 간이 저온 저장고 해가지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해가지고 33제곱미터는 정답. 제3호 간이 액비 저장조, 액비라는 것은 액체탭이죠.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해가지고 디귿도 200톤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니은 디귿이 해당이 됩니다. 농막이 33 이렇게 크지 않고 2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합니다.